그래서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냐.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준비된 사람이 잘 안 되면 이건 불공정한 사회죠. 불공정. 그럼 저는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썼냐, 이거를 제가 베트남 갔다 오고 쓴 자소서를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이 지원 동기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은 이 앞부분에 그 회사에 대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적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다 온 회사 중 하나고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설계 기준에 맞춰서 이런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최대 공장에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의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제가 적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가 만나 안 만날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 회사가 이 공대를 많이 뽑는 회사지 문과를 뽑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전 공대를 뽑는데도 상경계인데도 붙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CAD를 제가 욕심을 부려서 배웠어요. 회사 일에 CAD를 알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CAD를 제가 그냥 업무를 달라고 해서 이 CAD를 배워놓은 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 삶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동산을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건축이 된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자재가 싸구려인지 아닌지, 뭐 중개사들 다 좋다 그러겠죠,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걸 제가 확인을 직접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배웠거든요. 업무도 업무지만. 그래서 공학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대학교 때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자격증이랑 공모전을 받고 인턴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적습니다. 짧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바뀐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진짜 스펙이라 생각을 안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뭐 남들보다 양이 많을 뿐이죠, 양. 그리고 이 양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난 이만큼 대학 때부터 성실했던 사람이다를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는 이 회사에 와서 포부를 짧게 밝힙니다. 이 지원 동기의 회사, 나는 어떻게 그래서 이 회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이 회사에 와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저는 모듈화를 시켜놨었거든요. 이 모듈에 맞춰서 저는 자소서를 항상 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이런 솔루션 부분에 일을 해보고 싶고, 향후에는 그러한 기획 전문가가 되고 싶다. 마지막엔 센스있게 이젠 이런 첫 출근을 기대하는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500자쯤 될 겁니다. 거의 다 500자 600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원 동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냐.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준비된 사람이 잘 안 되면 이건 불공정한 사회죠. 불공정. 그렇지 않나요? 이 준비된 사람이 잘 안 되면 불공정한 사회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선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 빨리 가는 게, 차라리 1보 후퇴를 하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20보 전진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죗값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놀지 말았어야죠.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 저한테 반박할 5가지를 제가 말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유니크한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 산업에 대한 정말 고심을 하면 사실 이 스펙 부분을 얘는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네 라는 느낌을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자소서를 우리가 뭐 시즌에 한두 개 쓰고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저는 되게 자소서를
제 기억에 제가 12년 하반기 공채 때 학교 다니면서 학점 18점 따면서 면접 보면서 자소서를 100장을 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제 기억에 이걸 다 하면서 하려면 한 3장씩은 써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 3장씩 썼던 것 같은데, 주말 빼고 3장 뭐 많으면 5장까지도 써봤고요. 이게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기업이 제가 아는 기업이 나오면 그거는 뭐 솔직히 제출 서버가 느려지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지, 자소서를 쓰는 건 금방금방 썼습니다. 오히려 제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이 입력하는 게 이 글자 수 맞추고 입력하고 이게 너무 짜증난다, 이게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산업에 대한 고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경제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두 번째, 기업이 몰라준다라고 제가 취업할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뭐 대한민국은 열정을 몰라준다 이러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내가 기업을 아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는지, 뭐 물론 기업이 어느 정도 모두의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채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정말 기업에 대해서 잘 알면 기업에서도 걸려요. 다른데 이 느낌을 받는다고요? 얘는 지원자랑 다른데 베트남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사례도 뽑았는데요. 무슨 베트남은 한류 영향을 받아서 뭐 케이팝의 전성, 뭐 무슨 성지이며, 이 얘기 누가 못 적어요? 다 적는 얘기지. 이 얘기를 적을 거면 그게 무슨 유니크한 자소서예요? 그게 내가 기업을 알고 열정이라 정말 생각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욕심 부리는 거죠, 욕심. 그냥 노력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면 시간 벌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정말 공정한 게임의 룰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출발선이 다르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인데, 무슨 엄마 탓, 사회 탓, 부모 탓, 제가 그놈의 탓 엄청 많이 듣는데, 아주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 같은 흑후전은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취직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흔히 갖춰진 애들은 토익은 학원이 해줄 수는 있어요. 토익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험이라는 건 돈빨로 안 돼요. 그거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GF25 알바를 해요. 알바. 이건 제가 실제로 있던 사례였는데, 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GF25, 참고로 지금 GF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형은 GF25에 어떻게 입사를 했냐면, 이 형은 알바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남과 달랐던 게 있었어요. 이 알바를 하면서 항상 아이디어 제안을 했어요. 아이디어 제안. 이 GF25든 식당이든 아무리 작은 그 중소기업이든 그 산업에 대기업은 존재를 합니다. 저는 대기업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대기업은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산업으로 느낀 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형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사실 GF25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아는 형은 그렇게 은행을 입사를 했고, 그렇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할 시간에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이 토익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죠? 저는 토익 700점 때도 대기업을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토익이랑 오픽, 토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이잖아요. 최저 기준 못 맞출 정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시너지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런 작은 경험을 이 형은 다 문서화를 시켰어요. 왜냐면 입사를 할 때 결국 이 증서를 내야 되거든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잖아요. 최종 합격하고도. 그거 아니면 입사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미리미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해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많이 했던 게 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는 제가 뒤에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고에 전환만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안 할 뿐이지. 참고로 전 대기업에서 인턴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소서 작성 방법, 입사 후 포부. 저는 입사 후 포부를 저는 항상 구조를 똑같이 했습니다. 회사, 나, 향후.
회사에 왜 내가 이 인재로 필요한지, 인재상 향후 내가 어떻게 할지 이거를 항상 맞춰서 썼는데, 우선 보시면 이 회사는 언어 산업에만 집중한 장인 기업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인 어디어디의 주 무대 중 하나의 유럽의 높은 판매를 기록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이 글로벌 회사예요. 근데 유럽이 본사예요. 유럽이. 근데 이 한국, 어떻게 보면 한국 지사죠. 한국 지사가 이 유럽에 유럽 본사가 수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지사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요. 이 회사 상장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난 무슨 준비를 했냐, 여기서 뭐 무슨 스펙 자랑했냐.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본 게임인데, 이 지원 동기랑 이 입사 후 포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고.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을 갔지만이라고 그냥 일부러 적은 거죠. 베트남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 베트남 건설 시장은 이러한 국영 기업과 이런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유로 윈도우 등 글로벌 회사들의 실적은 매년 10%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적거든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을 했던 거에 대해서 베트남의 시장 변화는 이렇다. 그럼 제가 면접에 가면 꼭 질문을 해요. 이분들은 프로 아니에요. 프로인데 이 회사들을 모르겠어요. 베트남 회사는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런 글로벌 회사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 회사 동향 어떠냐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고, 너가 생각할 때는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저는 면접을 이때는 1대1로 봤는데 면접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 회사에 후시 채용이었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가니까 저만 면접을 봤는데 핵심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쪽에서도 했던 얘기가, 진짜 입사할 거냐, 와, 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분석이 지금 우리도 들어가고 있는데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 맞춰서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인상 깊었던 회사 뭐가 있냐, 나 이 회사가 인상 깊더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오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A라는 회사를 지원을 했어요. 굳이 제가 베트남 가기 전이었다. 그러면 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 회사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의 방향이나 아는 거에 대해 있냐, 이 회사는 원래 대기업의 모 계열사로 시작을 했다가 분사를 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마켓 쉐어가 안 올라가는데 내 직무가 내가 보기에는 그 증권사였거든요. 이 IT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할 때 IT 산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게 왜 중요하다 생각하나, HTM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건자재 회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도 건자재 회사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건자재 회사에 대해서, 이 건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면접에 가면. 그리고 이 건자재 회사에 대해, 제가 회사를 욕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도 면접인데 그분들 애사심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사 어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 회사의 변화의 중심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에너지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제가 알기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이러한 불연 인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경쟁력을 이 제품에 잃을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다. 이거 주식하면, 이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관심 좀만 가지면, 재미로 사고 팔고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대학생이 와가지고 지금 저 회사에서 실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분명. 주식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데, 제가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공감대는 이룬다라면, 이게 다른 지원자들은 뭐 맨날 이 회사는 뭐 몇십 년 전통이 있고 이런 얘기 할 때 처음부터 이 내용이, 이거는 제가 국내에 있었어도 그 산업에 대한 얘기를 쫙 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마켓쉐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경쟁사 어딘데 어디는 무슨 제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투자를 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이런 신화를 쓰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저는 마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투자랑 자구서랑 일맥상통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벌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스펙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취준생 분들 해외 인턴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베트남.
이거는 그러면 야 내가 해외 인턴십 뭐 멍수로 베트남을 가요. 왜 베트남이냐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이 며칠 전에도 기사 나왔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싹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드가 시작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여러 개의 포스트 차이나가 나올 건데 이 대규모 공장을 어떻게 일본에 짓냐고요. 어떻게 미국에 지어요. 미국에 짓는데 사실 미국도 이 자국민 취업에 지금 더 혈안이 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겠어요? 이런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에 인도네시아가 좋은 나라지만 정치가 불안해요. 정치가. 나머지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그나마 1억 정도 되고 이제 이 베트남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한 1억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처럼 컨트롤이 안 되는 데가 아니라고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신남방 정책의 60%를 베트남이 거의 지분을 가져가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해외 인턴십 베트남을 하고 싶은데 좀 프로그램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교직원분들이 그렇게 책임감 없고 제 학교 다닐 때도 이 외래 강사들 중에 자소서를 얘기를 한 거지. 뭐 물론 그 중에 좋은 분들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일부 분들은 정말 취업을 해봤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쓰는 원서 세대랑 좀 다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좀 못했던 부분이 저는 좀 컸고 그 한의사 시각으로 본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의사만 듭니까? 이제 학교에 근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참 저는 이 교직원분들한테 임프레시브 했어요. 제가 진짜 뭐 그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학생 입장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교직원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긴 있겠죠. 어딘가엔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격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분들도 관심이 학생이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